미국에선 매장 7,600개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지금도 매년 50개씩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초록 간판, 같은 샌드위치인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운명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선 죽어가는 브랜드가 왜 한국에서만 펄펄 날아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줄 서는 풍경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화려한 성장의 뒤편, 우리가 미처 몰랐던 두 얼굴의 진짜 정체를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거리마다 보이던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초록색 간판을 단 서브웨이입니다. 한때는 그 매장 수가 맥도날드보다도 많았거든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매장을 깔았던 샌드위치 제국.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이 지금 본진인 미국에서 10년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정점을 찍은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안에만 매장이 약 2만 7천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1만 9천 개로 줄었습니다. 무려 8천 개에 가까운 매장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웬만한 광역시 하나의 모든 가게를 통째로 드러낸 것과 맞먹습니다. 한 도시에서 문 연 가게가 전부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의 서브웨이가 미국 지도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5년만 따져봐도 매장이 729개나 순감했거든요. 물론 새로 문을 연 곳도 있긴 했습니다. 499개가 새로 생겼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매장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열린 문보다 닫힌 문이 더 많았던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른 감소였습니다. 어쩌다 한 해 휘청한 게 아니라 10년 연속 줄어드는 중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규모는 더 아찔합니다. 2021년 이후로만 따져도 미국에서 약 3,000개가 사라졌거든요. 매년 수백 개씩 멈추지 않고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안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미국 바깥의 해외 매장도 새로 연 것보다 닫은 게 145개나 더 많았습니다. 본진도 해외도 동시에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동네 골목에 가보면요, 한때 손님이 줄 서던 자리에 판자로 막힌 매장이 보입니다. 떼지 못한 초록 간판 아래로 먼지만 쌓여 있어요. 불 꺼진 가게 유리창에 폐업 안내문 한 장이 붙어있는 풍경. 이제 미국에선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본사의 태도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다시 매장을 들려 반등을 노리잖아요. 그런데 서브웨이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미국에서 새로 열 매장 계획이 고작 100개 수준이거든요. 본사 스스로 단기간에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인 셈이죠. 자, 여기서 진짜 역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서브웨이는 여전히 미국에서 매장 수 1위입니다. 스타벅스보다도 맥도날드보다도 많아요. 가장 많이 깔려 있는데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브랜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풍경이죠. 도대체 이 거대한 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2265년 미국 코네티컷의 한 동네였습니다. 주인공인 코네티컷주는 티컷의 한 동네였습니다. 주인공은 프레드 두루카라는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이에 학비 걱정으로 잠 못 이뤘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소년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 가족과 가까웠던 한 어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터 벅이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좀 특이했어요. 핵 물리학자였거든요. 그가 두루카에게 1,000달러를 빌려줍니다. 지금 가치로 따져도 작은 돈이고 가게 하나 차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청년 창업자가 돈으로 가게 차가던 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청년 창업자가 친척 어른에게 빌린 몇백만 원 종잣돈인 셈이죠. 그 돈으로 두 사람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엽니다. 첫 간판은 서브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피트의 슈퍼 서브마린스였어요. 길쭉한 샌드위치 모양이 잠수함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발음도 어렵고 잘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1968년 부르기 쉬운 지금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서브웨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들고 나온 한 가지 아이디어였습니다. 손님이 빵부터 채소까지 눈앞에서 직접 보고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패스트푸드는 정해진 메뉴를 그냥 받아먹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대로 골라 담는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기록상 첫날에만 샌드위치 312개가 팔렸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치고는 꽤 들뜬 출발이었던 셈이죠. 손님이 몰리자 두 사람은 큰 결심을 합니다. 1974년 가게를 남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본사는 요리를 파는 게 아니라 서브웨이라는 이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중동의 작은 섬나라 바레인에 첫 해외 매장을 냅니다. 거기서부터 속도가 붙었어요. 100개국을 넘어 한때 전 세계 약 3만 7천 개 매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브웨이 본사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빵을 굽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전부 점주의 몫이에요. 본사가 가져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출에서 떼어가는 사용료, 또 하나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으로 남기는 이윤입니다. 점주가 1만 원을 팔면 그중 일부가 자동으로 본사 금고로 들어가는 구조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본사는 손해볼 일이 적습니다. 지금은 그냥 영리한 사업 방식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조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에선 매장이 줄줄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한국에선 정반대로 잘 나가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한국 서브웨이의 시작은 사실 초라했습니다. 1991년 첫 매장이 문을 연 곳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지하였습니다. 화려한 데뷔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대박이 났을까요? 천만에요. 그때 한국 손님들에게 서브웨이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빵부터 채소, 소스까지 일일이 골라야 하는 조립식 주문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게다가 값도 비쌌습니다. 결국 2000년대 초 매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서브웨이는 한동안 실패한 외국 브랜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영영 자리 잡지 못할 브랜드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의 인기를 생각하면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죠. 반전은 2006년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본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기존의 운영권을 걷어들이고 본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서브웨이 코리아 체제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직영 전환인데 미국 본사는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길로 갔고 한국은 트렌드에 올라타는 길로 갔습니다. 한국 전용 에그마요 같은 현지화 메뉴를 내놓았고 불고기나 매콤한 맛처럼 한국인 입맛에 맞춘 조합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국을 좌절시켰던 그 복잡한 주문도 손봤습니다.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배달 주문을 붙여서 골라 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재미가 되도록 바꾼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결정적 한 방은 2016년에 터졌습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이 두 드라마에 서브웨이가 등장하면서 인지도가 폭발한 겁니다. 여기에 시대의 바람까지 등을 밀어줬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혼밥이 자연스러워지고 웰빙과 운동 열풍이 불었거든요. 골라 먹는 샌드위치는 이 흐름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2011년에 42개에 불과하던 매장이 2021년엔 454개로 불어났습니다. 10년 만에 10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작은 동네 가게 하나가 어엿한 중견 브랜드로 자란 셈이죠. 가맹점만 따로 떼어봐도 흐름은 또렷합니다. 2019년 387개에서 2023년엔 582개로 해마다 10%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600호점을 돌파했고 2026년 현재는 약 683개에 이릅니다. 매년 50개꼴로 새 매장이 문을 여는 속도입니다. 미국에선 무너진 브랜드가,
태평양 건너 이 땅에선 보란듯이 부활한 겁니다. 같은 간판을 단 두 나라의 풍경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서브웨이는 완벽한 성공 신화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평소에 느꼈을 법한 질문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그 잘나가는 한국 서브웨이, 그런데 왜 갈 때마다 값은 오르고 양은 줄어드는 것 같을까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6월에 15센티 샌드위치 단품이 평균 약 193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안 된 2025년 4월 평균 약 250원이 또 올랐어요. 약 3.7% 인상입니다. 한 끼 값이 동전 몇 개씩 야금야금 무거워진 셈이죠. 그런데 인상은 가격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샌드위치를 배달앱으로 시키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약 900원이 비쌉니다. 이걸 이중가격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똑같은 물건을 채널만 바꿨다고 더 받는 구조예요. 미국에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길이를 줄일 수 없으니까 빵을 더 얇게 만들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왔거든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속이 비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낸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5,900원짜리 에그마요 한 끼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사로 빠지는 돈부터 떼어봅니다. 상표 사용료 8%에 광고 분담금 4.5%, 합쳐서 매출의 12.5%가 매달 본사로 갑니다. 5,900원에 대입하면요, 약 740원입니다. 샌드위치 하나 팔 때마다 동전 한 줌이 점주 손을 거쳐 본사 금고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주가 빵이며 재료며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시중보다 비싸게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물건값에 숨겨 회수하는 마진을 차액 감행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표면 수수료는 낮아 보여도 물품 단가 속에 마진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사로 흘러가는 몫은 저 740원보다 더 큽니다. 이제 나머지를 따져볼까요? 단, 여기부터는 추정입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원가 구조로 보면요. 한 끼 매출에서 재료비가 가장 큰 덩어리고 그 다음이 사람 쓰는 인건비, 그리고 가게 임대료가 뒤를 잇습니다. 업계 평균을 대입하면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과금, 세금까지 차례로 빠져나가죠. 직접 한번 암산해 보세요. 5,200원에서 본사목 빼고, 재료 빼고, 사람값 빼고, 가게값 빼고, 세금까지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5,900원짜리 한 끼를 팔아서 점주가 진짜로 쥐는 건 고작 동전 몇 개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 값을 올려도 양을 줄여도 점주의 통장은 좀처럼 두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한 가게만의 사정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사가 멀쩡하면 점주도 버틸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다트 공시 기준 2023년 한국 서브웨이 매출은 약 3,383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됐으면 이익도 사상 최대여야겠죠? 그런데 같은 해 순이익은 오히려 약 93억 원 적자였습니다. 역대 최고로 팔고도 적자라니 번 돈은 다 어디로 샌 걸까요? 그런데 점주가 적자를 보는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의 금고는 사상 최대로 부풀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점주는 적자에 허덕인다는데 그 돈은 대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2024년 봄으로 가야 합니다. 그해 60년을 이어온 창업 가문의 경영이 끝납니다. 서브웨이가 통째로 팔린 겁니다. 새 주인은 로어크 캐피탈이라는 미국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큰 회사를 사고 팔아 돈을 버는 큰손 투자자입니다. 인수금액은 약 13조 원,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삼킨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수 방식이었습니다. 로어크는 이 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무려 57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서브웨이 회사 장부에 그대로 얹어버립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갚아야 할 빚으로요. 이걸 차입 매수, 영어로 LBO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 회사를 사고 그 빚을 회사가 갚게 만든 뒤 최대한 현금을 짜내 되파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빚을 짊어진 회사는 어디선가 현금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결과가 서늘합니다. 본사 순이익은 2023년 약 1,54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약 6억 8,90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약 45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사가 이렇게 잘 벌면 점주도 함께 웃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점주들이 본사에 내는 로열티 수입은 오히려 약 10% 줄었습니다. 점주가 파는 양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점주는 마르는데 본사만 살이 찐 거죠. 도대체 이 마법의 정체는 뭘까요? 비결은 음식이 아니라 물품 마진이었습니다. 본사가 점주에게 빵이며 재료를 넘기면서 슬쩍 붙이는 마진, 이걸 벤더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돈이 2021년에는 전체 매출의 5.4%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4.8%로 약 3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덜 팔아도 점주에게 물건을 넘겨 남기는 돈은 오히려 커진 구조입니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브웨이는 20년 가까이 함께한 코카콜라를 끊고 2025년부터 음료를 펩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선 뒤에 나온 결정이었죠. 그런데 음료 공급처를 바꾸면 매장마다 냉장고며 기계며 재고를 다 갈아야 합니다. 그 비용과 단골의 반발은 고스란히 현장에 몫이 됩니다. 본사의 계산기 한 번에 점주의 부담이 또 늘어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음식 장사가 아닙니다. 점주를 쥐어짜 현금을 뽑아내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 먹는 샌드위치 한 입이 누군가의 빚을 갚는 돈으로 흘러가고 있던 셈이죠. 그렇다고 샌드위치 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은 업종, 경쟁사인 저지마이크스를 보세요. 이쪽은 점주에게 강제 리모델링을 떠넘기는 대신 맛과 서비스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블랙스톤이라는 또 다른 큰 손이 약 11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같은 샌드위치라도 점주를 쥐어짜느냐 함께 크느냐로 운명이 갈립니다. 문제는 이 쥐어짜기의 그림자가 이미 한국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미국 얘기 아니냐고요? 한국 서브웨이는 매장이 매년 늘고 있으니 안전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국 본사 역시 이미 같은 길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점주들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세제 강매 문제였습니다. 본사는 지정한 세척제 13가지를 점주들에게 사도록 했는데요. 그 값이 시중 가격의 약 3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세제를 본사 로고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3,000원 넘게 사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가게 하나가 한 달에 쓰는 소모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작은 차액이 쌓이고 쌓이면 가뜩이나 빠듯한 점주의 한 달 살림에서 적지 않은 돈이 그냥 새어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쓰지 않으면 벌점이 쌓였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2021년 7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세제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으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멀쩡히 장사하던 가게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새 매장을 내주려 한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같은 간판끼리 손님을 나눠 가지게 되는 셈이죠. 내 가게 단골을 같은 브랜드의 옆 가게에 빼앗기는 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내 편이 아니라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점주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소비자 차례였습니다. 2025년 6월 공식 주문 사이트에서 인터넷 주소 뒷자리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와 주문 내역까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누구나 남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검이 약 5달이나 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표면에 적힌 수수료가 낮아 보여도 본사는 점주에게 물건을 비싸게 넘기며 그 차액으로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걸 차액 감행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청구서 대신 보이지 않는 단가에 마진을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점주들은 이 문제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어쩌면 미국이 먼저 걸어간 길의 촉소판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경고등이 지금 우리 발밑에서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서브웨이는 정말 무사한 걸까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초록간판인데 왜 태평양 양쪽의 운명은 정반대일까요?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점주를 쥐어짭니다. 매장은 10년 연속 줄어드는데 본사 금고만 살이 찝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매년 매장이 늘어나는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본사, 같은 구조 아래 있습니다. 한국 서브웨이가 멀쩡해 보이는 건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점주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묵묵히 떠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얼굴의 진짜 정체입니다. 한쪽의 화려함은 다른 한쪽의 희생 위에 서 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브랜드가 조용히 성격을 바꾸는 일은 서브웨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회사가 더 이상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자산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끝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본사가 현금을 뽑아내려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한국 점주와 소비자에게로 흘러옵니다. 물품 단가의 숨은 마진, 반복되는 가격 인상, 배달과 매장의 이중 가격. 이미 신호는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을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가맹금과 물품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점주가 무엇에 얼마를 내는지 알아야 따질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와 제도가 이 구조를 끈질기게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에게는 가성비를 따져 다른 선택지로 옮겨갈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바꾸는 건 소비자의 지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어떤 가게가 살아남는지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도 서브웨이, 가성비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매장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사모펀드가 집어삼킨 또 다른 한국 브랜드의 속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억 받고도 통장에 남는 현금은 1억 1천, 나머지는요? 삼성이 조용히 채운 황금족소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긴 쪽 노조는 환호했는데 정작 6억을 받은 삼성 직원들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거기엔 노조도 끝까지 몰랐던 오중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 노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의 성과급 봉투에도 똑같이 채워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5월 21일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0시, 삼성전자 사상 첫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미 18일짜리 파업 일정표까지 짜놨어요. 한 달 가까이 라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정확히 22시 33분을 가리키던 그 순간 합의가 됐습니다. 총파업까지 단 87분, 결승선 직전 90분에서 갈린 협상이었던 거죠. 한국은행이 시나리오로 그려놨던 30조 원 손실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노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숫자는 화려했습니다. DS메모리 사업부 1인당 약 6억 원, 적자에 허덕이던 B메모리 사업부에도 1억 6천만 원이 약속됐거든요. 평균 직장인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으면 한 해 성과급이 그 12배가 넘는 돈이잖아요. 영업이익의 약 12%, 풀어보면 기존 OPI 1.5에 새로 만든 특별 성과급 10.5를 더한 숫자입니다. 이긴 쪽 노조는 그래서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날 아침 6억을 받았다는 그 직원들 게시판은 조용했어요. 환호글도 자축글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기는 쪽이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기뻐하는데 정작 받은 쪽은 왜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크게 웃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환호 대신 한숨 섞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무겁지?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같은 글들이요. 그 답은 이 6억이 어떻게 생겨먹은 돈인지 들여다보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6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돈인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6억은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아닙니다. 한 푼도요. 전부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자사주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으로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6억짜리 봉투를 열면 안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나오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요. 그것도 받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날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가 뭐냐? 그날 장이 마감되는 마지막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6억어치 주식을 직접 시장에서 사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 회사 주식 종가에 맞춰서 6억어치를 직원 계좌에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묘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받은 자사주 6억어치 중에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1년, 2년 동안 팔지 못하게 묶입니다. 이걸 보호예수 또는 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팔지 못하게 묶어둔 기간이에요. 통장에 6억이 찍히는 게 아니라 1년, 2년짜리 정기예금 통장에 6억어치 회사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회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주식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너스라면서 왜 회사 주식으로 주고 그것도 왜 팔지 못하게 묶어두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한번 가정해 보세요. 6억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기는 순간 락업된 4억 가까이 되는 주식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못 옮겨요. 발이 묶이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묶인다는 개념이에요. 6억이라는 숫자가 보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1년, 2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계약서이기도 한 겁니다. 받은 사람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진 그래도 주식이라도 받았네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주식이라도 받았으니 다행 아니야? 1에서 2년만 기다리면 6억어치 주식이 내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함정, 세금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사주로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법은 자사주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6억을 현금으로 줬건 주식으로 줬건 받은 그날 종가 기준으로 6억이 그대로 내 월급에 얹혔다고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뛰는 구조죠. 연봉 1억인 직원이 성과급 6억을 추가로 받으면 합산 근로소득이 7억대로 뛰어버립니다. 이 구간 세율이 35%에서 45%,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히면 실효세율은 약 46%대까지 올라가요. 숫자로 보면요. 6억짜리 성과급에 매겨지는 세금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게 뭐냐? 그 세금을 회사가 빼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직원이 직접 마련해서 내야 합니다. 받은 건 종이짜리 주식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2억 7천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억짜리 성과급의 진짜 모습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사주로 6억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세금 2억 7천이 빠져요.
남은 자사주 3억 3천 중에서 절반 가까운 4억 9천어치는 1, 2년 락업으로 묶입니다. 즉시 매각해서 현금으로 손에 줄 수 있는 건요, 고작 1억 1천만 원. 결국 6억짜리 성과급으로 통장에 남는 진짜 현금은 1억 1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6억 받았다는 그 직원이 그날 통장에 찍힌 자유로운 현금은 1억 1천이에요. 나머지 4억 9천은 회사 주식에 묶여 1, 2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주가가 빠지면요, 그건 본인 손실입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6억이라는 승리 숫자가 어떻게 종이 호랑이가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삼성 안에서도 누구는 6억을 받고 누구는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억이라는 숫자 다 같은 삼성에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출입짐으로 같은 정문을 통과하는데 옆 부서는 6억을 받고 우리 부서는 600만 원을 받았어요. 무려 100배 차이입니다. 메모리 만드는 반도체 부문 D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1인당 최대 6억 자사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거실에 놓인 TV, 그거 만드는 가전, 모바일 부문 DX스스 직원들은요, 1인당 자사주 600만 원입니다. 매물이의 약 1% 수준이에요. 황당한 건요, 이 DX가 놀고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 3조 원을 낸 곳이에요. 성과를 냈는데 보상은 1%만 받은 거죠. 한 DX 직원이 그러더군요. 동기들은 5억이냐 7억이냐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예 그런 대화에 낄 수가 없다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회사 안에서도 부서별로, 직군별로 임금과 복지가 완전히 갈리는 구조예요. 정문은 같은 정문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메모리 직원들은 3년 누적으로 약 26억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 12곳이 추산한 숫자예요. 여러분, 연봉이 평균 직장인 수준인 5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26억이면 무려 52년치 연봉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야 벌까 말까 한 돈을 옆 부서 동료는 3년 만에 챙기는 거예요. 같은 회사 명함을 들고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DX 부문에서 부결운동이 시작됐고 동행모조라는 새 노조 가입자가 단 하루 만에 2,600명에서 12,29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명이 새 노조에 줄을 선 거예요. 잠깐 짚고 갈게요. 대만의 TSMC는 어떨까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1987년 창사 이래 지금까지 노조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협상 자체가 시작될 일이 없어요. 이사회가 매년 이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줄 뿐이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죠? 6억이라는 숫자가 한쪽에서는 환호의 박수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망치가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요, 이 모든 함정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억이 어떻게 1.1억으로 쪼그라드는지 봤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모든 함정에서 깔끔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같은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임원들이에요. 삼성전자가 2026년 1월에 임원 자사주 의무 보유 50% 규정을 조용히 폐지했거든요. 한 줄짜리 공시 한 장으로요. 그러니까 두 달 뒤 5월에 직원들한테는 6억어치 자사주를 강제로 안기면서 정작 자기 회사 임원실에서는 우리는 의무 안 지켜도 돼 라고 규정을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같은 배에 같이 타자더니 임원만 구명조끼를 미리 챙겨 입은 셈이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직원한테는 회사 운명에 함께 묶이자 고 6억어치 주식을 1년, 2년 잠가놓고 임원한테는 너희는 언제든 팔아도 된다 고 빗장을 풀어준 구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1년, 2년 잠긴 4억 9천짜리 락업 주식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같은 6억이 임원 손에 들어가면요. 의무 폐지 덕에 곧바로 매도 가능, 세금만 빼면 손에 쥐는 현금이 약 3억대예요. 그런데 일반 직원 손에 들어가면요. 똑같이 세금 2.7억 빠지고 나머지는 1년, 2년 락업으로 묶이고 실제로 만져지는 현금은 1억 천이에요. 같은 6억이 임원에겐 한 3억, 직원에겐 1.1억으로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6억이 임원에겐 3억, 직원에겐 1.1억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영리한 설계예요. 자사주를 시장에 풀면 주가가 흔들리니까, 직원 통장에 묶어두면 수급도 안정되고 핵심 인력도 못 떠나게 잠가 놓을 수 있거든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으로 직원을 회사에 박아두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의무는 2달 전에 먼저 풀어버린 임원들이 이 설계를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회사 안에서 누구는 종이를 받고 누구는 현금을 받아요? 누구는 락업에 묶이고 누구는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배 맞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노조가 당했네 싶죠. 그런데 진짜 게임은 따로 있었어요. 삼성이 6억을 풀면서 동시에 진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이 진짜 두려워한 건 노조가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공장, 바로 AI 자율공장이에요. 올해 2026년 3월 1일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로봇과 AI가 돌리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 발표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2024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어요.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오준호 명예교수가 단장이에요. 회장 직속이라는 말은요, 회사가 어디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하면요, 파업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파업하면 노조원이 수억 원씩 손해배상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이제 막혔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25년 8월 24일, 본격 시행이 2026년 3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삼성 협상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첫 대형 사례인 거예요. 게다가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됐습니다. 1차 협력사 700곳, 거기 일하는 임직원 37만 명까지. 원청인 삼성이 사용자로 묶일 수 있어요. 협상 테이블이 갑자기 몇 배로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협상에서 양보하느니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는 게 더 싸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협상 비용이 자동화 비용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는 어떨까요? 구글, 메타, 아마존은 직원 보너스의 상당 부분이 이미 RSU, 즉 자사주 형태가 표준이에요. 한국이 이제야 따라잡은 셈이죠. 다만 그들은 노조 협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억은 사측의 양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자사주 락업으로 직원은 회사에 묶이고 임원은 의무에서 빠지고 협력사 37만 명은 새 협상 무대로 끌려 나오고 그 사이 회사는 조용히 AI 자율공장 시계를 앞으로 돌리고 있어요. 6억은 양보가 아니에요. 자동화로 가는 입장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한 번이 한국 직장인 전체에게 얼마짜리 청구서가 됐는지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삼성 직원들 이야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이번 한 번의 협상이 한국 직장인 전체에게 보내는 청구서가 됐습니다.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 JP모건과 일본 노무라 증권이 합의 직후 곧바로 평가를 내놨어요. JP모건은 12% 인센티브 풀이 자기들 기본 가정 10%보다 높다고 평가했고, 노무라는 목표가 59만 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두 곳이 같은 결론을 낸 거예요. 회사가 직원에게 6억을 풀면서 동시에 자사주 16조 원어치를 소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시중에 풀릴 주식 8,700만 주를 회사가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가는 떠받치고 보너스는 낙업으로 묻고 곳간 현금은 한 푼도 안 빠지고요. 외국 IB들이 이걸 호재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청구서, 삼성협력사 37만 명입니다. 1차 협력사만 700곳,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37만 명이에요. 연간 거래액이 31조 원입니다. 6억 받은 삼성 직원이 7만 명인데 그 뒤에 5배 많은 협력사 노동자가 매달려 있는 거죠. 합의한 부결운동이 길어지거나 라인이 흔들리면 이 37만 명 일감이 먼저 꺾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진짜 본론이에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로 대체 가능한 한국 일자리가 약 327만 개입니다. 327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규모예요. 부산 인구가 약 330만, 인천이 약 300만이거든요. 한 도시 노동자 전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입니다. 직원 1만 명당 로봇이 1012대. 이미 싱가포르가 770대니까 압도적 1위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발달이 사람 일자리를 밀어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 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비슷한 순서로 비슷한 일을 반복하시나요? 그 일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동화 가능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6억은 삼성 7만 명 이야기지만 327만 명 청구서는 여러분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6억을 받은 삼성 직원들은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던졌던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긴 쪽 노조는 환호했는데 6억을 받은 직원들은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환호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6억이라는 종이 위에는 자사주, 세금, 부서격차, 임원 역차별, 자동화 가속까지 오중 함정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고요. 그 황금 족쇄를 노조도 직원도 끝까지 몰랐던 거죠. 이번 협상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형 사례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다른 기업의 협상은 더 보수적으로 흐를 거고요. 자사주 보너스는 표준이 되며 AI 자율공장은 가속되고 협력사 37만 명의 일자리 지형도 빠르게 재편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보상 설계의 투명화입니다. 지급 형태와 락업 조건이 협상 의제 1순위로 올라와야 해요. 둘째, 임원과 직원에게 동일한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의무 보유 규정의 직급 비대칭은 폐지돼야 하고요. 셋째, 국가 차원의 재교육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자동화 속도를 사람의 적응 속도가 따라가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 성과급 안내 메일에는 지급 형태와 락업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함정에 묶인 분이 2명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가 어디까지 가속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사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